빈칸인데 그 문제풀이 강좌는 아까 이제 앞 시간에 했던 순서 삽입도 그렇고 지금 진행할 빈칸도 그렇고 전부 다 클리닉성 강좌입니다. 빈칸은 일단은 문제부터 풀려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1번 문제 한번 펼쳐보세요. 저는 태어나서 빈칸 문제를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어디선가는 빈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야, 네가 풀어봤던 짬밥에 맞게 그냥 알아서 풀어봐봐. 2분 30초 줄게. 1번 시작. 1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어요. 10초. 답 체크.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의 지문과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요새 나오는 빈칸의 평균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빈칸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글이다. 아닌 거 알겠죠? 이해하기 힘든 글은 아니에요. 빈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 얘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저기를 가볼게요. 필기할 거 없을 거야.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 빈칸 문제를 풀려보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는데 내가 또 앞에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빈칸 문제를 풀 때 너도 모르게 주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빈칸은 주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 애초에 네가 주제를 찾는 능력이 궁금했으면 문제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냥 주제 문제로 내면 되죠. 뭐 하려고 주제 문제로 내겠어. 평가원의 교수님들의 말을 직접 빌려와 볼게요. 아까 순서 삽입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3월달이 되면 평가원 교수님들은 학습 안내서라는 거 발간을 한다니까. 거기서 빈칸 유형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들은 빈칸은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중심 내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주제죠. 혹은 주요 세부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한다. 빈칸 어디다가 뚫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주제에 뚫어도 되지만 세부 사항에 뚫어도 된다니까. 정말 디테일한 것만 아니면 돼. 예를 들면 19세기 이런 데만 빈칸 안 뚫으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빈칸을 주제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빈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틀린 거예요. 교수님들조차도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한다라고 하는데 왜 주제를 찾겠다고 덤비는 거야? 요 태도와 관련한 걸 제가 한 10년 전쯤에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던 이제 넌센스 퀴즈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칸 문제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빈칸 문제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훌륭한 빈칸 문제죠. 빈칸이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이 정도면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괜찮지?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이제 빈정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똑똑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똑똑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좀 멍청해져서 그렇지. 되게 똑똑합니다. 한국 학생들. 고등학생들 진짜 평균적으로 되게 똑똑한데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할 줄 아냐면 이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죠? 보니까 좌변에 있는 숫자를 두 번 반복한 게 우변 같아. 아, 요번에도 11이라는 숫자를 두 번 반복해서 해보자. 111, 1111이구나. 이게 보통 이제 확통이들이 많이 하는 생각.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백이들이나 미적이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좌변에 11을 곱하면 우변이 되네. 그럼 11에다가도 11을 곱해보자. 저는 집에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121이요. 드립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둘 다 되게 좋아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여러분들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뭘 한 거냐면 글에 드러난 주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고려를 한 거라고. 전체 흐름상 이렇게 주제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요. 평가원에서 내는 빈칸 문제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둘 다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포인트인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대원칙은 딱 하나 이겁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지에서 정답을 얘기를 했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 볼게. 그냥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의미 부여하지 마. 네가 수능을 치러 갔어. 근데 이제 수능 당일날 하필이면 네 인생 최악의 컨디션이었던 거야. 그래서 1교시 국어를 쳤는데 완전 진짜 개 말아먹은 거야. 국어가 5등급이 나왔어. 어떻게 수학 시간에는 멘탈을 붙잡고, 수학은 사실 멘탈 흔들려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과목이잖아. 시험을 쳤어. 근데 컨디션이 워낙 나빠서 평소보다는 좀 못 봤습니다. 너 수학 잘하는데 2등급이 나왔다 칠게요. 됐죠? 스토리의 완성을 위해서 영어 점수는 좀 비워놓겠습니다. 한국사도 좀 스킵할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한국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탐구 과목 시험 문제를 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완전 개판인 점수가 나왔어요. 4등급, 3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됐죠? 이게 수능 최종 등급인 거야. 심란하죠. 사실 이거 영어 1등급이 나와줘도요. 정시로 얘기를 하면 그래, 여기 이게 경기도권, 서울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대학은 못 갈 것 같지 않니? 그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한반도 내에 있는 대학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반도를 떠나가지고. 그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점수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심란한 점수예요. 국어 5등급에 탐구 4.3인데 어떻게 이거.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수시를 하나를 써놨다고 칩시다. 보험용으로 수시를 써놨는데 얘가 서강대 수시 원서를 접수를 시켜놓은 거예요. 서강대가 얘 내신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최저 등급을 충족시켜야 돼요. 내가 수강대 최저는 모르는데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서강대의 최저 등급이 두 과목의 등급합 4 이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영어가 2등급 나오면 얘는 서강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 문제가 수능의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3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 친구가 요 문제를 맞추면 영어가 81점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완성이 되죠. 만약에 틀리면 78점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로 서강대를 들어갈 거냐, 서강대는 무슨 강대도 안 될 거냐가 결정이 난다고요. 이 점수면 강남대성 무시험 전형 안 되는 점수잖아요. 강대 안 돼요. 그죠? 뭐 시대인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점수 나오면 대안은 러셀 블루, 러셀 그린반밖에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를 갈 거냐, 러셀 블루반을 와야 될 거냐의 결정이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시험장에서 나는 정답이 121일 거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평가원 교수님들이 아니 이 문제의 정답은 1111인데? 라고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야,
너 같으면 이거 납득하고 넘어갈래? 아, 1111이 맞군요. 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이게 뭐 월간지 같은 그냥 숙제로 나가는 문제 정도 풀 때는 있잖아.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가볍게 내가 문제 잘못 풀었구나 넘어가면 되거든. 수능에선 그게 안 돼요. 100% 뭐 할 거 같니? 이의 제기를 해요. 근데 이의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막 설득을 한단 말이야. 야, 숫자 2번 반복이잖아. 얘기하면 응 맞네요 하고 넘어가? 안 넘어가요. 100% 이건 소송까지 가요. 문제 출제 오류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 수능에서는 둘 다를 답으로 채택을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납득을 못 시키거든. 둘 다 어느 정도 논리성이 있으니까. 빈칸을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바꿔봅시다. 빈칸은 이렇게 전체 흐름을 통해 주제를 찾아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이겁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빈칸에서 핵심이야. 잘 봐. 뭘 요구했니? 11과 같은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다시 11과 같은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다시 11과 같은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지문 잘 봐. 11과 같은 값이 이미 제시된 적이 있어. 이제 눈에 보이니? 11은 누구와 같은 값이에요? 1이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자, 다시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네가 시험장 들어가서 선지가 이렇게 쭉 배치됐을 때 너는 마음대로 규칙성을 찾아서 121을 체크를 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갑자기 답이 1이라고 발표하네? 뭔 소리야?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지금 무슨 소린가요? 11과 같은 걸 물어봤는데요. 이 꼴 기호 아시죠? 여기에 있는데요. 1이라고요? 너 뭐라고 할래? 그냥 엄마 카드 받아서 러셀 블루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수능에서 빈칸이 출제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로 포장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모든 빈칸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지문 내에 있다. 그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문 내라는 말을 이 안에서의 흐름으로 착각합니다. 지문 내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안 그러면 납득을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1번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1번 문제를 읽혀놨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야.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습관적으로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1번 선지가 눈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1번 선지를 오답으로 체크를 했다거나 혹은 1번 선지를 고민을 했다거나 조금 더 폭을 넓혀볼게. 4번 선지까지 고민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던 학생이라면 혹은 4번 선지를 답으로 체크했던 학생이라면 거의 100이면 100다. 글을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문제가 요구하는 거 안 찾고 뻘짓하고 있었던 거라니까. 빈칸은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래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어이. 챕터 제목 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요. 제가 빈칸 수업에서 던지는 메인 메시지 끝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순서삽입 수업할 때도 보셨겠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전부 다 연역식으로 구성하거든요. 처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 딱 제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나는 이걸로 문제 다 풀 겁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첫 문장부터 읽어가 볼게. 시도들이 있어 왔어. 음악이 뭔지를 정의 내리려는 시도인데 in terms of 무슨 관점에서? 음악적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했대. 음악적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했대. 쭉쭉 가자. 유명한 19세기 비평가인 에드워드 헨슬릭은 regarded, 여겼대. 측정할 수 있는 톤이라는 걸 여겼대. 뭘로? 주요하고 본질적인 모든 음악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음악적 소리의 특징을 정의 내리려고 했더니 그 정의는 측정할 수 있는 소리여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납득해서 붙일 수 있겠죠. 음악적 소리의 특징이 뭐니?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쭉쭉 간다. 그가 말하길. 여기서 그가 누군 거 같니? 얘잖아. 얘가 말하길 음악적 소리란. 야, 네가 생각해봐. 이 사람이 말하는 음악적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죠? 측정할 수 있는 톤이어야 된다고요. 그걸 요번에는 고정된 피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실 사전적인 의미상 측정 가능하다와 고정됐다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야, 소리의 어느 가락, 피치가 원래 음악에서 가락이라는 뜻이 있거든.
어느 정도의 고정이 되어 있으니 측정도 가능하겠지. 그렇게 보면 measurable과 fixed는 같은 계통의 말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잖아. 이렇게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아, 음악적 소리는 측정 가능한 거야. 다르게 얘기하잖아. 음악적 소리는 고정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반면에 사실상 모든 자연의 소리는 끊임없이 fluctuating, 변동하는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고. 됐죠? 계속 갑시다. 그리고 많은 수의 20세기 작가들이 이 헨슬릭처럼 가정을 하길, 이 고정된 가락이 음악의 결정적인 특징들 사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음악적 소리는 무조건 뭔가 고정된 소리여야 돼. 여기까지 됐니? Now it is true that, 이제 진실인데요. 대부분의 전 세계 음악 문화에서 빈칸은 정보 찾기라며. 이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봅시다. 뭐 물어봤니? 피치는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피치는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봐. 11이 뭐야? 피치가 뭐야? 같은 패턴이다. 됐죠? 오케이. 피치가 뭔지를 물어봤어. 읽었던 기억으로 대답해보세요. 피치는 어떤데요? 고정되어 있네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피치는 어떤데? 응? 고정되어 있는 거야? 들어가면 된다고. 피치는 어떤데? 응? 고정된 거라고 넣으면 된다니까. 그치? 근데 조금 더 가보자. 이 글의 필자가 말을 조금 바꿔 쓴 게 있었어. fixed, 고정된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랑 같은 말? 그래, 측정 가능하다. 빈칸에는 피치는 측정 가능한 거야 라는 말 정도까지 넣어줘도 되겠다. 됐죠? 야, 패턴 똑같잖아. 11이 뭐니? 1이 11이야.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뒤쪽도 읽어볼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실제로 빈칸 문제를 풀 때 이쯤 읽고 정답이 나왔다. 멈추자. 안 돼요, 빈칸은. 그죠? 보통 끝까지 다 읽게 되잖아요.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건 음악에 대한 일반론이지 음악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counter example, 발례죠. 발례를 제시하기가 쉽거든요.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사례는, 여기 나오는 일본과 한국에 나오는 이 사례는 빈칸과 같은 사례의 빈칸의 발례여야 돼요. 요 사례도 보면 피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 근데 다시 빈칸에 들어가야 될 피치의 사례 아니면 피치의 발례여야 돼. 그럼 여기 이 사례에 들어가는 이러한 피치의 특징은 빈칸에 그대로 넣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빈칸과 발례니까 빈칸과 반대말로 생각하고 넣어줘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그럼 빈칸에 이런 말을 넣어야 되겠네. 잠깐만. 빈칸의 발례가 뭐냐면 피치 주변을 끝없이 fluctuate, 변동한다라는 거니까 빈칸에 반대말을 넣어주면 어떻게? 변동하지 않는다를 넣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납득됐니? 그럼 봐봐.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측정 가능하다? 고정되어 있다? 변동되지 않는다야. 다시. 측정 가능하다? 고정되어 있다?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측정 가능하다? 고정되어 있다?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됐니? 이거 머릿속에 넣고 선지에서 답 골라봐. 이제 1번이 왜 틀렸는지 확실히 알겠죠? 1번은 지문 내용과 반대잖아. 아니 너네 이거 알잖아. Not so much ASP. 혹시나 구문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Not so much ASP. Not so much ASP라고 쓰면 A라기보다는 B란 뜻입니다. 나중에 또 구문 설명드릴 거예요. A라기보다는 B. 그럼 지금 1번 선지는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변동된대. 야, 이거 지문 내용이랑 완전 반대 아니야? 탈락이라고. 아니 오히려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탈락이라니까. 됐지? 이 선지가 선택 비율이 제일 높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선지가 4번인데 이것도 왜 틀렸는지 알겠지? 야, 피치는 고정되어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가능해? 측정 가능해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개소리네. 이제 1, 4번은 확실히 오답이란 거 알겠죠? 정답 몇 번 같아? 2번이에요. 봐.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 고정되어 있다니까. 여기까지 일단 괜찮니?
내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1번이 오답률 1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요 지문의 메가스터디 공식 집계 정답률은 45%입니다. 45%. 근데 그 45%의 정답률에서 1번 선제 선택자 비율은 전국 27%예요. EBS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심각해지는데 EBS 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정답률은 34%, 1번 선제 선택자 비율은 30%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수 학생들이 골랐거든. 이걸 왜 골랐을까? 이것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객관식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음악의 소리는 고정된 것입니다. 2. 모든 음악의 소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봐. 주제로 생각하면 1번이 맞다고. 봐. 이렇게 문제 푼 거라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요. 글을 읽다 보면 글 내용이 쭉 휩쓸려 가다 보면 그렇게 문제 풀린다니까. 이게 빈칸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빈칸이 막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빈칸 문제 풀면 너네 대부분 그렇게 풀지 않아? 주제를 찾아야지라고 맘먹는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뭔가와 관련한 걸 정답으로 체크하려고 한다고요. 그치? 그럼 안 된다니까. 내가 무슨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출제한 문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불과 3년 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의 주제는 여기 있거든.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데도 빈칸으로 뚫어낼 수 있단 말이야. 주제와 반대되는 말도 빈칸으로 뚫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요게 일단 1차.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건데 봐보세요. 이 문제 풀려봤을 때 2번을 쉽게 정답으로 체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but 이유가 어려워서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여기가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와닿질 않는다고. 지문에서 organize a series of discrete steps라는 표현이 없어. 나랑 같이 뒤쪽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잘 생각해봐. 자, 대답을 직접 해봐라. 입 밖으로 안 내고 머릿속으로 대답하셔도 돼. 피치의 특징 두 가지 얘기해봐. 일단 고정되어 있고 또 뭐? 측정 가능해. 다시 피치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고 측정 가능한 거야. 내 말 맞니? 오케이. 2번 선지 가볼게요. 어머나 대답해라. 나론리 나온다? 뒤에 뭐 나와야 되니? 버돌수 나와야 되죠. A뿐만 아니라 B 맞죠? 자, 그럼 네가 생각해보세요.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슨 말 나올 차례니? 측정 가능하다는 말 나와야 되지 않아? 자, 눈으로 보세요. 정돈되어 있다. 측정 가능하다. 같은 말로 이제 보여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가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 측정도 가능한 거죠. 그것도 그 정돈이 딱딱 1년에 구별되는 스텝으로 다 딱 구별해서 정돈을 해놨으니까 딱 따로따로 다 측정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니까 이게. 아, 빈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태도적인 측면. 무조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문에 나오는 말이 선지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걸 잘 붙여 읽을 줄 아셔야 돼.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10주 동안 했던 게 글읽기 강좌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은 문제를 푸는 태도, 정보 찾기구나. 두 번째, 붙여 읽기 잘하는 거. 요거 두 개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개 가지고 끝까지 쭉 가볼 거예요. 오케이? 그 연습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게 듣고 풀어. 지문을 읽어보면 방금 전에 풀었던 지문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훨씬 더 지문은 쉽게 읽힐 건데 이상하게 선지 가면 좀 되게 많이 고민스러울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푸시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2분 30초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1분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어요. 십 초. 가자. 농담으로라도 지문이 어렵다는 얘기는 못하겠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게 다야. 벨기에 왕이 죽었대. 그 사람들이 그 슬픈 소식을 막 서로서로 나눴어. 됐죠? 원래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다야. 그거 말고 다른 내용 기억 안 나면 정상. 이거밖에 읽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 다 이해 간 것 같은데 선지를 보니까 이씨 뭘 묻는 거야? 고민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저거를 깊게 받아들였는지 아닌지가 좀 느껴집니다. 제일 뻘짓이 이거예요. 내가 앞에서 시간 재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잖아. 아무리 느려도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한 1분 30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지문 다 읽어요. 그리고 선지 봤을 때 정말 소수의 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 나면 보자마자 바로 답 체크 잘 없거든요. 고민을 좀 하고 난 다음 답 체크를 하거든. 근데 그 답 체크를 하기 전에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문제 틀린 애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선지 5개만 보면서 고민을 해요. 답이 나오냐 이게? 아, 이거랑 똑같은데? 이 문제를 딱 줘놨는데 1번 1, 2번 1111, 3번 121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올 리가 있나? 여기를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요. 지문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뭐였는지를 찾으려고 덤비셔야죠. 왜 이 문제가 선지에서 망설여졌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거든? 봐. 아까 봤던 빈칸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피치가 뭐야? 라고 물어봤고 대놓고 피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11은 뭐니? 1이 11이야. 1 넣으면 되겠네. 이게 다란 말이야. 훨씬 더 문제를 보는 방식이 깔끔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자 빈칸 문장만 보고 대답해봐. 이 지문에 등장한 나쁜 소식 뭔데? 그래 왕이 죽은 거. 그거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얘기 했잖아. 그걸 어떻게 공유해야 리얼리즘에 기여하니 물어봤거든. 얘들아 리얼리즘이 뭔데? 이 지문에서 리얼리즘을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요. 아예 대놓고 피치가 뭐니? 라는 식으로 나와줬으면 문제가 편했을 텐데 리얼리즘과 관련한 정보를 빈칸에 넣어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 리얼리즘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빈칸은 요구하는 정보 잘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붙여있는 거 잘 하셔야 된다고요. 리얼리즘이 이 글의 맥락에서 뭔지를 찾아내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죠? 첫 OT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줄 텐데 빈칸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강사야, 빈칸 문제 풀 때 첫 문장부터 읽어야 돼, 빈칸 문장부터 읽어야 돼.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뭐 저만 하더라도 좀 전에 읽었었던 음악 지문은 첫 문장부터 읽었는데 여긴 또 빈칸 문장부터 읽고 있잖아. 그치? 뭐부터 읽어야 돼? 묻는데 어때야 될 것 같아?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아니, 정해져 있는 답은 없다고요. 그냥 빈칸 문장부터 읽는 사람이 읽는 게 편한 사람은 빈칸부터 읽으세요. 원래 습관이 첫 문장부터 읽는 게 편한 사람은 첫 문장부터 읽으시고요.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정답 없어요. 그냥 네 편한 대로 가시면 돼. 근데 지금까지 어떤 습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첫 문장부터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첫 문장부터 주로 읽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문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요새 기출 문제들 중에 빈칸 문장에 대명사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빈칸 문장에 대명사가 들어가면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결국 앞문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앞문장에 대명사 또 있잖아. 또 읽어야 돼요. 그렇게 거꾸로 읽느니 그냥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속 편해요. 시간도 훨씬 더 아끼고. 그래서 저는 첫 문장부터 읽는 걸 추천. 다만 선생님 저는 근데 고1, 2 때까지 쌓인 습관이요. 빈칸 문장부터 읽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럼 그 습관대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됐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저는 여기서부터 지문을 읽을 거거든요. 오버하지 마라. 야, 조정식 발췌독하네. 그게 아니고 네가 지문을 읽었다는 거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 자가 시험장 들어가서 이 지문은 관상을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읽으면 답 나오겠네. 못해요 그거. 난 앞에서부터 쭉 다 읽었다는 거 전제하에 이제 여기를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하나의 사건. 이 지문에 등장한 하나의 사건이 뭔지 기억나? 왕이 죽은 거였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될수록 그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될 거예요. 됐죠? 지문 기억하라고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필기 안 하셔도 돼. 다음 문장. 이런 방식으로 소셜 쉐어링은, 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공유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공유되는 것이 도움을 줄 거야. 사람들이 가질지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counteract, 상쇄하도록. 이게 사람의 경향성을 상쇄해 준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자연스럽게도 인간은 forget,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 즉 나쁜 사건, 왕이 죽은 사건 같은 건 있도록 되어 있거든. 나쁜 사건이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 따라서 이제 막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 즉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막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냥 그 내용 쭉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재구성해 봅시다. 생각만 하면서 따라오세요. 야, 원래 사람이 나쁜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잊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나쁜 사건을 들으면 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경향성이 상쇄된다는 얘기는, 다시, 나쁜 사건을 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상쇄된다는 얘기는 나쁜 사건을 잊는다 안 잊는다? 잊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건이 결국은 고정되게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네. 여기까지는 납득됐니? 됐죠? 여기. 사람들의 원래 경향성은 나쁜 사건을 잊는 건데 그 경향성이 상쇄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자. 리얼리즘이 무슨 뜻이죠? 현실주의, 현실, 사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실제 현실을 생각해보자. 자, 이 지문에 등장했던 실제 현실 뭐죠? 벨기에 왕이 죽었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그럼 생각해보자. 이 왕이 죽었던 나쁜 사건을 잊는 게 현실에 가까운 거야? 실제 그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현실에 가까운 거야? 기억하는 게 현실에 가까운 거예요. 이 지문의 리얼리즘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일어났던 나쁜 사건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리얼리즘의 의미입니다. 납득돼요? 괜찮아? 이제 물어볼게. 도대체 소식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면, 다시 소식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면 안 잊혀지나요? 어떻게 공유하면 안 잊혀지나요? 보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더 많이 공유하면 돼요. 괜찮니?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더 많이다. 납득되심? 봐. 그냥 똑같아. 10일이 뭐니? 10일은 1이야.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어떻게 공유하면 안 잊혀져? 더 많이 공유하면 돼. 선제에서 더 많이에 해당하는 단어만 찾아봐. 더 많이. 나와요? 몇 번? 3번. repetitive. 반복적으로. 선생님 반복적인 게 왜 더 많은 거예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3번이라고. 근데 이것도 재밌거든. 문제 풀려보잖아. 압도적으로 오답이 많이 나오는 선들이 1번, 4번이에요.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 비슷하다니까. 왜 1, 4번 오답으로 고를 것 같아? 다시 얘기할게. 글이 주는 인상 주제 찾아서 그래요. 근데 이 생각 드는 거죠. 사건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 자꾸 잊어. 이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경향성이네. 1번 biased. 혹은 이 생각한다니까. 야,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간 지나면 잃어? 그래 일시적으로만 기억하는구나. temporary, 일시적인. 딱 이 생각한다고요. 이 문제를 풀렸을 때 웬만하면 illegal, 불법적인 이런 거 안 고릅니다 애들이. 이게 다 보세요.
나름대로 니들이 글은 이해를 한다니까. 빈칸은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봐봐. 그냥 글의 주제를 얘기를 하면 글의 주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사건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안 잊어요. 이게 글의 주제인데 정작 빈칸에서 물어보는 건 정말 지엽적인 정보 딱 하나. 어떻게 공유해요? 더 많이요. 이것 가지고 물어본다고. 기출을 보면 느낌이 와. 확실히 요새는 글의 난이도로 너네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물어보는 정보가 디테일한 것들이 많다고요. 이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패턴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동안 뭘 할 거냐면 딱 찾아야 할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킬 거예요. 요번 주랑 다음 주 첫 시간 정도까지 그 훈련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첫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예요. 딴 게 아니라 이게 빈칸이 이렇게 뒤쪽에 실려 있으면 읽다가 여기 가서야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뭐구나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예 첫 문장부터 빈칸 딱 때려주면 이 정보만 찾으면 되겠구나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 훈련 시키는 거거든.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복습법에 대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덤비지 말고 첫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보자.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같이 읽자니까. 뭐 지금 이 문제 하나 맞추는 게 그렇게 뭐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태도만 익혀. 볼게. 고고학적 인간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할 때 한 사람은 고려해야만 해요. 뭘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래,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죠. 그것이 블라블라 하다는 걸 고려해야만 해요. 야, 뭐 찾아야 될지 딱 감오니? 뭐와 관련한 정보 찾아야 돼요? 그렇지, 고고학적 기록이 어떤지를 찾아야 되겠네. 지금부터 읽으면서 고고학 기록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거든? 요거 납득되죠? 근데 우리 좀 전에 리얼리즘 지문을 봐서 알 거야. 지문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archaeological record, 고고학적 기록이란이라고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지문 내에 다른 곁가지 정보들도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글을 읽으면서 나는 고고학적 기록과 관련한 정보만 찾겠다고 덤벼. 다른 거 놓쳐도 돼. 주제 못 찾아도 돼. 고고학적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찾겠다라고만 덤비는 거야. 2분 줄게. 시작. 일 분 지났습니다. 삼십 초 남았어요. 십 초. 오케이. 가자. 읽어보니까 알겠지? archaeological record라는 정확한 워딩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줘. 빈칸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태도 딱 두 가지. 첫 번째,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때로는 그 정보가 표현이 바뀌어서 적혀 있을 수도 있더라. 그래도 어쨌거나 지문 내에 있긴 한다.
됐지? 가볼게. 고고학적 기록 관련한 내용만 찾으시면 돼요. 보자.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고고학자들이 블라블라라고 묘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 잠깐만.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고고학자들이 묘사하는 것, 고고학자들이 서술하는 것, 고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뭔데? 고고학적 기록.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됐지? 봐봐. 그것도 인간 문화가 고고학자들이 요로요로하다라고 서술하는 것을 가지고 있대. 봐. 인간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이 이게 맞잖아요. 됐지? 아, 고고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낮은 고고학적 feasibility, 가시성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은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을 가진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알아. 걱정 마요. 뒤에 설명해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고고학적 기록은 어떻대? difficult to identify. 식별하기가 어렵대요. 됐지? 고고학적 기록의 특징들. 눈에 안 보이는구나. 식별이 어렵구나. 됐지?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또 고고학자 얘기 나왔는데 여기는 딱 보면 알겠지만 고고학자들이 유형의 것에 초점 맞춘다, 물질에 초점 맞춘다고 도구, 음식, 구조물 나오거든. 고고학 얘기는 맞지만 네가 상식적으로 봐도 알겠지. 뭐 도구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겨도 좋아요. 괜찮지? 우리는 고고학적 기록을 찾아야 된다고. 다음 문장 봐봐. intangible이거든. 무형의. 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문화인데 그것도 무형의 측면이야. 무형 문화라고. 무형 문화. 고고학자들 과거의 문화를 연구한다? 근데 그것도 무형이야. 물어보자. 무형이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못 만지거든요. 눈으로 과거의 문화를, 그것도 무형의 문화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무형이니까. 됐지? 근데 그걸 reconstructing, 재구성한대.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원래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걸 재구성을 하네. 고고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고고학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됐잖아. 그래. 무형의 것을 재구성한다. 무형의 것을 고고학자들이 기록한다는 의미구나. 이게 웃긴 게 그냥 리컨스트럭팅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기록이다 라고 알면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찾아 이거를. 근데 처음부터 고고학자가 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야지 라고 보면 무형의 문화를 기록했다는 의미구나 로 보인다고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됐지? 10일과 관련한 걸 찾아야지 라고 하면 보인다고요. 그게 포인트야. 고고학적 기록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가보자. 이 고고학적 기록은 어떻대? 오케이. more difficult. 어렵대. 했던 얘기 또 반복이네. 눈에 잘 안 보이고 어렵다고. 즉 requiring that, 고고학적 기록은 요구한대요. 뭘요? draw more inferences. 오케이. 추론을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대요. 괜찮아?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은 다시 눈에 안 보여. 식별하기 어려워. 어렵다니까 추론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전부 다 특징이 좀 하나로 좀 모여져요. 눈에 잘 안 보이고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괜찮니? 야, 그 다음에 예시 나오는데 계속 같은 말 반복될 걸 볼래? 고고학자들이 추론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 사용해서 고고학자들이 뭐예요? draw inference, 추론을 해야 된다니까. 또 볼래? necessarily more inferences involved. 봐, 더 많은 추론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니까. 계속 추론해야 된다는 말 끝까지 반복했네요. 됐어?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다 나왔다. 고고학적 기록은 어때? 눈에 안 보여. 식별하기 어려워. 그래서 추론을 해야 돼. 됐어? 답 찾아봐. 몇 번? 3번. incomplete. 왜 incomplete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거 뭔가 불완전하니까 눈에 안 보이겠지. 불완전하니까 식별도 힘들지. 불완전하니까 없는 부분을 내가 추론해야지. 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요. 보면 알겠지만 outdated 무슨 뜻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애들한테 왜 골랐는지 물어보니까 선생님 고고학이니까요. 이시라라고 앉았다. 지문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outdated는 그냥 선지에다가 메가 스터디라고 적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지문이랑 아무 상관 없는 얘기라고. 쌉소리야. 선생님 2번은 왜 틀렸어요? 네가 보면 알겠지만 추론해야 된다는 것과 사실적이라는 얘기는 충돌되는, 반대되는 얘기죠.
3번은 정답이었고 4번에 올가나스 정돈이 되어 있으면 얘들아 정돈되어 있으면 식별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쉬워야지. 지문이랑 반대라고. 됐지? 5번에 디테일. 야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으면 추론할 필요가 없어야 되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지문이랑 다 충돌 얘는 그냥 개소리. 정답은 3번이겠네. 끝.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빈칸이 진짜 별거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3번 문제가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도 EBS를 기준으로도 너네가 아까 처음에 풀었던 1번 문제보다 있잖아요. 정답률이 더 낮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 현장에서 풀려보잖아. 되게 웃긴 게 1번 문제 틀렸던 애들도 태도 하나만 교정하면 3번은 많이 맞춥니다. 빈칸의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빈칸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시간 지나면 쌓여요. 태도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에 초점을 두고 수업 좀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업도 복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수업 때 배운 모든 문제를 복습해야지라는 건 빡대가리 같은 생각.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업은 복습을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지만 지문 내에서 무조건 복습해야 될 지문들을 하루 동안에 수업에서 한두 개 정도는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복습을 하시되 나머지는 일단 첫 번째 틀린 문항은 무조건 복습. 그리고 두 번째 헷갈렸던 문항 복습인데 여기서 헷갈렸던 문항은 뭐냐면 이거야. 아까 순삽이랑 달라.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맞췄는데 정답의 근거를 나와 다른 곳에서 뽑아서 맞춘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이거 근거 온 거 몰랐어요. 뒤쪽 사례 보고 문제 맞췄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런 것도. 다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빈칸 문제는. 단 이런 경우 있지.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선지 두 개가 사실 헷갈렸었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은 다 복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빈칸 문제는 틀린 문제 혹은 헷갈렸던 문제를 야 얘가 이래서 정답이야 를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습 효과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자마자 다 기억날 거예요. 아 이게 정답 근거였지. 다 기억날 거라고. 뭘 하시냐면 네가 헷갈렸던 선지 네가 틀렸던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참 인간이 신기한 게요. 비슷한 오답은 계속 반복해서 내거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서 이제 1번 같은 거나 4번 같은 거 오답으로 냈던 애들이 가만히 보면 2번 문제도 시켜놓으면 또 1번이나 4번으로 오답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글 전체의 주제를 찾다 보니까 계속 오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거, 아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걸 의식을 하면 이 다음에 나중에 빈칸 문제 풀 때 아 주제 찾기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오답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포인트가 달라. 그리고 그때 복습하실 때 복습북에는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붙여 읽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도 다 있어요. 틀린 문제와 헷갈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복습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업은 철저하게 클리닉성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습하고 뭐 할 거 없이 수업 시간에 드렸던 시간 내에 문제 풀고 네 사고가 틀린 걸 바로바로 비교해보는 게 제일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5분 쉬고 4분부터 계속 갈게요. 50분까지 들어오세요.